상트페르부르크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다. 네프스키 대로를 적시는 가을비는 스산함을 더했고 오래된 서점 크니기, 돔 크니기 책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음울한 수채화 같았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쿠즈네초프는 먼지 쌓인 고서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물 중반의 젊은 주인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서 깊은 서점은 이제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기보다는 버거운 짐이었다. 혁명의 바람이 휩쓸고 간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의 마음은 책보다는 당장의 생계에 더 기울어 있었다.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 쿠즈네초프는 병석에 누운 지 오래였다. 기울어가는 가세와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드미트리는 문학 속에서 배운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는 한때 대학에서서 새로운 사상을 탐독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지만 이제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서점의 존폐 위기였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아직도 이런 낡은 책들에 파묻혀 계시오. 매끄러운 프랑스식 양복을 차려입은 빅토르 파블로비치 오를로프가 예고 없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늘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부를 축적한 신흥부호였고 네프스키 대로의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한 이 낡은 서점을 탐내고 있었다. 아직 아버님의 건강은 여전하신가? 이 서점도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소만. 오를로프는 서점 내부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말했다. 드미트리는 불쾌감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아직은 제가 지킬 것입니다. 빅토르 파블로비치. 허허, 젊은 혈기로만 되는 일이 아니지. 오를로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드미트리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희귀본 몇 권을 팔러 나섰다가 운하 근처의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한 젊은 여인을 보게 되었다. 비에 살짝 젖은 쇼를 두른 그녀는 좌판에서 싸구려 레이스를 팔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처연하면서도 단정했다.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드미트리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스타샤 페트로브나. 사람들은 그녀를 아냐라고 불렀다. 드미트리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시장 근처를 서성이다 아냐를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미트리가 찾고 있던 오래된 시집에 대해 무심코 중얼거렸을 때 아냐가 조용히 그 시집의 희귀 판본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허름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해박한 지식과 차분한 말투,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드미트리는 그녀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실례하지만 아나스타샤 페트로브나, 혹시 책을 좋아하십니까? 드미트리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냐는 잠시 놀란 듯 드미트리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책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니까요. 그 짧은 대화는 드미트리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잿빛 도시의 한 구석에서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드미트리는 아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서점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는 핑계로 혹은 단순히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시장 근처를 맴돌았다. 아냐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눈빛이 반짝였고 드미트리의 진심을 느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레이스를 파는 것 외에도 밤에는 공동주택의 비좁은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드미트리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냐가 떨어뜨린 작은 스케치북을 주워주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을 보고 드미트리는 숨을 멈췄다. 낡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녀만의 따뜻한 시선과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다. 이 그림들, 아냐, 당신이 그린 겁니까? 아냐는 당황하며 스케치북을 감추려 했지만 드미트리의 진심 어린 감탄에 인해 얼굴을 붉혔다. 그저 끄적거린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그 후로 두 사람은 책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드미트리는 아냐의 그림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맑은 영혼을 보았고 그녀의 통찰력과 지혜에 매료되었다.
아냐 역시 드미트리의 순수함과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다. 낡은 서점의 구석진 자리에서 혹은 비오는 운하의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빅토르 오를로프는 더욱 노골적으로 서점을 압박해왔다. 그는 드미트리가 진 빚의 채권자들을 찾아가 부추기거나 서점의 오래된 단골들에게 접근하여 거래를 끊도록 회유했다. 심지어는 시당국에 익명의 투서를 넣어 서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도 했다. 드미트리는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는 아들이 근본도 모르는 시장에 레이스 파는 처녀와 어울린다는 소문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병석에서도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오를로프가 은밀히 제안한 그의 딸과의 혼담을 다시 꺼내들었다. 드미트리, 정신 차려라. 그 천한 계집애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셈이냐. 오를로프의 딸과 결혼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기대와 가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아냐를 향한 깊어지는 사랑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아냐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당장 서점과 아버지를 구할 방법도 막막했다. 아냐 역시 괴로웠다. 드미트리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과거의 그림자가 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잠시 유명 화가의 집에서 허드렛질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웠지만 가난 때문에 정식 교육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녀의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보고 격려해준 사람은 이제는 은둔하다시피 지내는 늙은 미술 교수 드미트리 볼코프 뿐이었다. 하지만 아냐는 그 사실을 드미트리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자신과 엮여 그가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빅토르 오를로프의 계략은 집요했다. 그는 드미트리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꺾으려는 듯 서점 건물 자체의 소유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오래전 복잡하게 얽힌 상속 문제와 서류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치 서점 건물이 곧 자신의 소유가 될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다. 결정적으로 그는 드미트리가 가진 가장 큰 빚의 채권을 사들여 당장 상환하라고 독촉장을 보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반 페트로비치는 충격으로 실신했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서점에는 빚쟁이들이 들락거렸고 한때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아늑한 공간이었던 곳은 이제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다. 드미트리는 사면초가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드미트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어느 늦은 밤, 텅 빈 서점에 홀로 앉아 망연자실에 있는 드미트리에게 아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이걸 받아주세요. 아냐가 내민 것은 그녀가 밤새 그린 작은 그림 몇 점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풍경, 서점의 모습, 그리고 드미트리의 옆모습을 담은 섬세한 수채화들이었다. 이것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림에는 아냐의 진심과 위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드미트리는 아냐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빛나는 재능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는 아냐의 손을 잡고 그림들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고맙소 아냐, 정말 고맙소. 다음 날 드미트리는 아냐의 그림들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역신문사를 찾아갔다. 예술의 조예가 깊은 한 기자가 우연히 그림들을 보게 되었고 무명의 젊은 여성 화가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하여 작은 기사를 실어주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몇몇 예술 애호가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었다. 특히 오랫동안 교류를 끊고 지내던 늙은 미술 교수 드미트리 볼코프가 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한눈에 아냐의 그림임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재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아냐와 연락이 닿았고 그녀에게 조용히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 작은 희망의 불씨는 오를로프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을 뿐이었다. 그는 아냐라는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아냐의 과거를 캐내게 했다. 아냐가 어린 시절 잠시 일했던 화가의 집이 사실은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었으며
아냐가 그곳에서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드미트리가 몰래 읽던 서양의 진보적인 서적들을 빌미삼아 그가 체제에 불만을 품은 불온 사상가이며 아냐 역시 그와 한패라는 소문을 비밀 경찰에 흘리려 했다. 상트페르부르크의 사교계와 지식인 사회에 퍼진 추문은 삽시간에 드미트리와 아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점을 찾는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거나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드미트리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신념 그리고 몰락해가는 가업 사이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인고맴 60골, total characters 17BBM 60골. 오를로프의 모함은 정점에 달했다. 그는 비밀 경찰의 하수인과 결탁하여 드미트리를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순분자로 몰아 체포하려 했다. 서점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아냐는 거리에서조차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칠흑 같은 절망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냐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드미트리, 제가 싸울게요. 아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의 그림으로, 저의 진실로 맞설 거예요. 드미트리는 아냐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그는 남은 돈을 털어 작은 인쇄소에 아냐의 그림 몇 점을 담은 엽서를 제작했다. 그리고 아냐와 함께 밤새도록 엽서 뒷면에 그들의 진실과 오를로프의 악행을 고발하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 그들은 상트페르부르크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양심 있는 시민들에게 그 엽서들을 보냈다. 동시에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명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냐의 재능과 인품을 보증하고 나섰다. 그는 영향력 있는 신문에 아냐의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글을 기고했고 작은 갤러리를 설득하여 아냐의 그림들을 전시할 기회를 마련했다. 전시회는 소박하게 열렸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엽서를 통해 혹은 볼코프 교수의 글을 통해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아냐의 그림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시대의 아픔을 목격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림들은 웅변보다 더 강하게 아냐의 결백과 오를로프의 부도덕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오를로프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비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를로프가 드미트리를 모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증언을 사주했던 증거들을 몰래 빼돌려 볼코프 교수에게 전달한 것이다. 증거에는 오를로프가 비밀 경찰과 주고받은 편지, 장부 조작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볼코프 교수는 전시회 마지막 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오를로프의 만행을 폭로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장례는 술렁이었고 분노한 군중들은 오를로프의 이름을 외치며 규탄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비밀 경찰조차 여론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오를로프를 연행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빅토르 오를로프의 몰락은 삽시간이었다. 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동안 그의 부와 권력에 빌붙었던 자들은 등을 돌렸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불법적인 사업 행위와 문서 위조, 모함 등의 혐의로 그는 결국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한때 도시를 주름잡던 그의 이름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드미트리와 아냐는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었다. 잿빛 도시의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는 아들의 무죄가 밝혀지고 오를로프가 몰락했다는 소식에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병상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냐를 조용히 불렀다. 아가씨, 내가 잘못 생각했소. 용서하시오. 이반 페트로비치는 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아냐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그는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큰이기 돔은 폐업 위기를 넘겼다. 아냐의 그림과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낡은 서점은 새로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드미트리는 서점의 일부 공간을 작은 갤러리로 꾸며 아냐의 그림을 상설 전시했고 그곳은 점차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젊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모여드는 문화적 사랑방으로 변모해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서로에게 위안과 용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네프스키 대로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서점의 따뜻한 불빛 아래 창가에 나란히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양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빛을 찾아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서점의 책들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것이었다. 드미트리와 아냐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여전히 거셌다. 혁명의 여파는 도시 곳곳에 상처를 남겼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크니기 돔은 이제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이자 새로운 사상과 예술이 움트는 작은 섬과 같았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서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는 금서 목록에 오른 작가들의 작품을 몰래 들여와 뜻 있는 이들과 공유하기도 했고 젊고 재능 있는 작가나 예술가들에게 서점의 공간을 내어주어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아냐는 이제 어엿한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특유의 서정성과 깊은 인간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나 도시의 뒷골목 풍경을 즐겨 그렸지만 때로는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은 크니기 돔의 작은 갤러리를 통해 꾸준히 사람들과 만났고 때로는 해외의 작은 전시회에 소개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드미트리는 아냐의 그림 속에서 시대의 진실과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했고 아냐는 드미트리의 용기와 지적인 탐구 속에서 예술가로서 나아갈 길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했으며 밤늦도록 예술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구체제의 잔재 세력이나 새로운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은 드미트리의 서점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오를로프의 몰락을 지켜본 그들은 대놓고 위협을 가하지는 못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서점 운영을 방해하거나 드미트리와 아냐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곤 했다. 한 번은 드미트리가 몰래 유통시킨 금서가 당국에 발각될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다. 다행히 서점을 아끼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사건은 드미트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점의 안전 사이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갈등해야 했다. 드미트리,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아냐는 그의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냐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는 드미트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곁에는 언제나 아냐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는 노쇠했지만 여전히 아냐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영향력을 이용하여 아냐가 더 넓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때로는 드미트리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두 젊은이가 만들어가는 크니기 돔의 미래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곳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러시아의 정신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간은 흘러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네바 강변의 얼음이 녹아 흐르고 겨우내 움츠렸던 도시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크니기 돔에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서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이제 연인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서점을 운영하고 예술 활동을 하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가꾸어 나갔다.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가끔 서점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아들과 아냐의 관계를 누구보다 열렬히 지지하며 두 사람이 함께 일구어가는 서점의 변화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러시아 출신 미술평론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그는 발레이스를 통해 러시아 예술을 유럽에 알린 인물로 그의 안목과 평가는 예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볼코프 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디아길레프에게 아냐를 소개하고 그녀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디아길레프는 처음에는 무명의 젊은 여성 화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아냐의 그림을 본 순간 깊은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특히 아냐가 그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골목 풍경과 서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에서 강렬한 생명력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발견했다 했다. 이 그림들은 정말 놀랍군.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그림으로 보는 듯한 깊이가 느껴져. 디아길레프는 아냐의 손을 잡고 극찬했다. 아나스타샤 페트로브나, 당신은 파리에 와야 하오. 당신의 예술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야 마땅하오. 디아길레프의 제안은 아냐에게는 꿈만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파리는 모든 예술가들이 동경하는 도시였지만 그곳에 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드미트리와 큰이기둠,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함을 의미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드미트리는 아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냐가 예술가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녀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냐의 미래를 가로막고 싶지 않았다. 아냐. 드미트리는 아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세요. 당신의 재능은 이곳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나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응원하고 기다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함께일 테니까요. 드미트리의 진심 어린 지지에 아냐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아냐는 드미트리를 위해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큰이기 둠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림 속 두 사람의 눈빛은 따뜻했고 배경에는 희미하지만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 그림을 당신 곁에 두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냐는 그림을 건네며 속삭였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 꼭 돌아올게요. 당신과 우리의 서점이 있는 이곳으로요. 드미트리는 말없이 아냐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이별과 재회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냐가 파리로 떠난 후 드미트리에게는 길고 외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큰이기 돔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서점 운영과 문화 활동은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허전했다. 그는 아냐가 남기고 간 그림을 서재벽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림 속 아냐의 따뜻한 눈빛은 그에게 위안과 힘을 주었다. 아냐는 파리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디아길레프의 후원 아래 열린 그녀의 첫 개인전은 파리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화풍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알려졌다. 그녀는 유명세를 얻었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고 그림 속에는 고향 상트페르부르크에 대한 그리움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편지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다. 편지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드미트리는 아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했고 아냐는 파리의 화려함 속에서도 늘 드미트리와 큰이기 돔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러시아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큰이기 돔은
드미트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요한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서점을 지키는 드미트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볼코프 교수 역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과 정신은 아냐와 드미트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드미트리는 아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그녀가 곧 상트페르부르크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잠시 접고 이제는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드미트리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이다. 아냐가 돌아오던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에는 드미트리가 마중을 나가 있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화가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드미트리 역시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돌아왔군요, 아냐. 드미트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왔어요, 드미트리. 나의 집으로. 아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크니기 돔으로 향했다. 서점은 아냐가 떠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아냐의 귀향은 크니기 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파리에서의 경험과 명성을 바탕으로 서점의 문화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해외 작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했으며 자신의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서점 운영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서점은 더욱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마침내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오랜 사랑과 역경을 지켜봐온 친구들과 이웃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크니기 돔 위층에 작은 다락방을 개조하여 신혼집을 꾸몄다. 창문 너머로는 네프스키 대로의 분주한 풍경과 잿빛 하늘이 보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열정을 쏟았다. 드미트리는 서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문학과 사상을 지키는 데 힘썼고 아냐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깊게 파고들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